네, 주요 뉴스를 재구성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뉴스토마토 사회부 최기철 부장 그리고 박민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의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승태 기소 사법적폐청사는 끝났을까라는 주제입니다. 검찰이 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전 현직을 통틀어서 이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은 정말 초유의 일이고 최초라는 그 기록을 너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최초뿐만이 아니라 이 마지막이 되었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는데요. 일단 사법부를 넘어서 헌정사상의 비극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사법적폐청산이 이제 끝난 걸지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좀 큰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박민호 기자, 양승태 이 대법원장 이 재판에 왜 개입을 했는지 그 그림부터 한번 좀 살펴볼까요? 그 그림 그리기 전에 지금 방금 나온 소식이 있어서 일단 네. 속보부터 전해드릴게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러니까 피의자에서 지금 이제 피고인이 됐죠. 네. 피고인이 됐고 다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재판을 하기를 좀 많이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 상당히 많은 관심사였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로 추첨을 했습니다. 근데 1시간 원래 전에 랜덤으로 하는데 네. 이번에는 사실 연루된 법관들이 상당히 많아서 네. 이게 그냥 랜덤으로 하기는 상당히 쉽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박남천 부장판사라고 형사 합의 35부. 네, 박남천 부장판사인데 이분이 일단은 이제 재판을 하기로 했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최기철 부장님한테 좀 자세하게 이 판사님의 성향이라든지 지금 기존에 했던 재판 판례들 이런 부분 좀 여쭤보고를 하고요. 일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하고 연고가 없고 그 사법농단하고도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지금 피고인으로 이제 재판을 받을 예정인데요.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제가 화면으로 일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어떤 혐의를 가지고 있는지 좀 정리해봤습니다.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총 47개에 달하는 그런 혐의가 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 가운데 양정 대법원장과 이제 연고가 없는 재판부를 찾기가 이제 쉽지 않은 상황에서 박남천 부장판사로 결정이 됐고요. 범죄 혐의가 47개인데 너무 많아서 화면으로도 좀 다 정리를 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자, 71년의 사법부 역사상 최초의 불명예죠. 47개의 범죄 혐의 그리고 296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공소장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일단 화면으로 보시면은 일제 강제징용 관련 재판 그리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그리고 비자금 조성 등에 관해서 굵직굵직한 혐의가 있고요. 그리고 통합진보당의 행정소송 재판 개입 혐의와 함께 이 부분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판사비리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를 했다는 그런 혐의도 있고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도 포착이 됐습니다. 재판 개입 이외에도 고교 후배의 청탁으로 재판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다든지 이러한 사실도 한 33가지 정도 범죄 사실로 입증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검찰은 법관들의 진술과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다른 법관들 간에 이메일 서신을 주고받은 것을 보면은 직접적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라는 이름은 없지만은 어떤 분이 지시하셨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 거 보면 암시적으로 아무래도 양 전 대법원장을 의미하는 것 같다 이런 것을 이제 물증으로 좀 많이 제시하고 있고요.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앞으로 피고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좀 주목이 됩니다. 네. 먼저 이제 속보도 박민호 기자가 전해줬는데 사실 형사합의 34부, 35부, 36부 이 중에서 하나가 좀 될 것으로 예측이 됐는데 지금 35부에 배당이 됐고 재판장은 이야기대로 박남천 이 재판장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코멘트를 좀 해주세요. 예, 전남 해남 출신입니다. 그리고 사법연수원 26기고 박남천 재판장이 있는 형사 35부가 이 재판부로 배당이 된 것은 서울중앙지법의 형사 재판장들이 모여서 업무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재척 사유라든지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판단을 한 뒤에 그 자격이 되는 요건이 되는 재판부만 따로 모아서 재판 배당을 한 겁니다. 박남천 부장은 법원 행정처에서 근무한 이력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선 법원에서 재판만 한 판사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맞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연고가 됩니다. 전혀 없는 거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배당은 그렇다면 뭐 제대로 됐다라는 네, 시각이신 일단은 거죠? 그렇게 됐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47가지의 혐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줬습니다. 그만큼, 왜 이제 재판에 개입을 하게 됐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이야기하는 바로는 2017년 이야기를 또 많이 하는데, 사실 그 이전으로 돌아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상고법원 제도를 처음 도입하기 위해서. 생각하시게 네.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원 오브 댐 아닌가요? 많은 것 중에 하나인데 시장 알려지기는 정말 상고법원 이제 도입을 위해서 네. 이제 박근혜 청와대 정부와 이제 재판거래를 한 것으로 그게 네. 이제 가져온 혐의인데 그게 아닌 속내가 있는 거네요. 예, 그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보고 네네. 정리를 하는 단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그 사법농단 의혹 사건이 왜 발생했느냐, 그리고 왜 많은 법관들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양 전 대법원장의 수속처럼 움직였느냐, 이 문제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2011년 대법원장으로 취임했을 때에 법원에는 인사제도에 좀 그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인데 이 고법부장은 법관의 꽃이라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법률심, 상고심으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사실심을 하는 그런 막강한 자리죠. 이 법관 승진 제도를 통해서 갈 수 있었던 대법관 이후에 대법원장 이외에 가장 권력이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법관 승진 제도, 고법부장 제도를 그 양 전 대법원장의 전임자였던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폐지를 시키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이것이 없어지게 됐었는데 결과적으로 계속 남아있다가 최근에 없어졌죠. 아마 올해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승진 제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네. 그 승진 제도를 틀어쥐고 있던 대법원장의 권한이 네. 축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그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또는 그 법의 해석에 대해서 그 한정위헌이라는 그 변형 결정을 계속 내리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법의 해석과 적용은 법원만이 할 수 있다, 법관만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주장을 일각에 침몰시키는 제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주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양 전 대법원장으로서는 신경이 쓰이는 그런 근데 한 가지 이제 제가 부분이었죠. 이제 궁금한 점은 인사권자, 양 대법원장 인사권자예요. 그 인사권자가 인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디까지가 권한이고 어디부터가 보복인지가 이게 명확한 거예요? 그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대법원장의 자질이라든지 도덕성 그리고 뭐 덕이라든지 양심 이런 것에 맡겨야 되겠죠. 네. 근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과거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번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서 확인을 하게 된 걸 보게 되면 일반 법관들의 인사에 대법원장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었고 승진 인사뿐만 아니라 사찰에서 비판적인 그런 법관들에 대해서는 보복성 인사도 했었다. 네. 이런 것이 드러났죠. 예를 들면은 박병대 전 대법관이 주로 확인했습니다만 서기호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법관들 10년마다 이 그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임용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서기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낙제점을 받고 그렇게 나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됐죠. 그러니까 인사권을 자신의 권한으로 쥐고 흔들었던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다만 이제 검찰이 물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게 실형을 내리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잖아요. 인과관계에 대한 그 부담도 있고 이런 측면은 어떻게 보세요? 실형 선고를 뭐 지금 단정하기는 어렵겠죠. 재판부는 뭐 지금 오늘 바로 결정이 됐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혐의 그 47개의 혐의를 관통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그 범죄 행위가 바로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입니다. 이 직권남용 행위 같은 경우에는 그 전례가 판례로 그 쌓여진 것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또 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법관의 직무를 굉장히 폭넓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그 파산법원의 한 재판장이 그 회생 절차를 신청한 기업
관계자에게 어느 변호사에게 가서 상담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검찰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를 했는데 이것은 문제가 났고 대신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직권남용 이제 성립이 되냐 안 되냐 가지고 이제 법적 공리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법리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논란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는 그 지위 자체가 직권남용할 수 있는 그런 성립할 수 있는 요건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판권을 가지고 있죠 대법원장이. 그리고 사법행정권도 모두 다 가지고 있고 사법행정권자인 동시에 또 전원 합의체의 또 재판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황상 본다면 뭐 충분히 재판 거래도 가능한 지위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입장이 많고요. 그래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입장에서 직무 권한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반론을 주장하기는 조금 미약한 점이 없지 않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말씀하세요. 추상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직접적인 증거가 나왔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 전 대법원장이 취임했을 때에 대법원장의 권한이 축소되는 그런 위기가 있었다. 그런데 마침 2012년에 이 전범기업 미쯔비시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 대법원이 배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종전 대법원 입장과 그리고 가장 그때의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어떤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기조에서 반하는 그런 대법원 판결이었죠. 양 전 대법원장이 가만히 이걸 보다가 우리가 대법원장의 권한을 유지하고 대법원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이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나왔던 강제징용 희생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뒤엎자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3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법원 행정처에 있는 심의관에게 이 판결을 뒤집거나 아니면 재판을 지연시켜서 소멸시효가 지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봐라. 시나리오를 한번 연구해서 보고를 하라.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시작인 거네요. 저 그러면 한 가지 이제 궁금한 점은 이게 양승태 대법원장의 한 분에 의한 그런 빅피처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게 전체적인 사법부의 조직적인 개입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이 사법부 법관들 지금 한 3천 명 되거든요. 네. 그리고 아무리 그 대법원장이 제왕적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법관은 시대의 양심이고 헌법상 양심인 것입니다. 전체가 조직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은 논리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엘리트 법관주의 대법원장 그 아래 대법관 그 밑에 법원 행정처 차장 그다음 서울 고법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골든웨이 고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엘리트 코스였는데 골든웨이가 흔들리니까 사법부 전체가 지금 흔들리는 그렇죠. 거네요. 이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양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 이것을 유지를 해야 됐고 같이 이번에 기소된 박병대 전 법원 행정처장 이 대법관이죠. 그리고 고영한 전 법원 행정처장 역시 대법관입니다. 네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기 또는 차차기의 대법원장 후보로서 막강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 분이었고 그리고 중간에서 실무를 다 이제 관장한 임종원 전 차장 같은 경우도 차기 대법관으로 거의 내전이 됐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죠. 행동대장 역할을 했던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직적으로 부패했다라는 말은 좀 과도하지만 일단 전체적인 이게 줄기가 좀 많이 썩었다라는 그 표현을 그렇습니다. 해야 될까요? 네. 줄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법 적폐란 얘기보다는 관료화된 법관, 네. 사법 관료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이 사법 관료가 워낙 승승장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화와 풍토가 사법부에 한 70년간 오랫동안 뿌리가 내려졌던 것이죠. 네. 그래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미 기소가 됐습니다만 이 양 전 대법원장은 머리입니다. 사법농단 네. 의혹 사건의 머리지 뿌리나 심장이 아니거든요. 이 뿌리나 심장 이것은 바로 이 사법관료를 우선시하는 사법관료가 되고 싶어하는 사법관료를 지향하는 법원의 잘못된 풍토와 문화가 바로 어떻게 보면 사법적 폐가 아니겠느냐.
그게 핵심이네요. 네, 근데 뭐, 네. 가끔씩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이제 좀 보지 못하는 그 이면에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만 우리가 보고 그 몸통을 이제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오죽했으면 뭐 양승태 퀴즈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 사법농단과 연루돼서 뭐 조사를 받거나 혹은 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제 법관들이 한 100여 명 정도 이렇게 리스트가 되고 있는데 100여 명이 뭐 전부 다 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여기서 좀 궁금한 것은 이제 그 정황들, 우리 속담에도 오이밭에서 신발 고쳐 신지 말라고 하잖아요. 의심받을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법부 이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그 문제가 터졌을 때 법관들이 막 10,000건, 20,000건씩 해당하는 그런 문서라든지 이메일 기록을 전부 다 지우기 시작하는 정황들이 포착되잖아요. 근데 굳이 왜 그 시점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고 100여 명씩이나 연루돼서 조사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들은 뭐 인수인계를 위해서 하드디스크를 정리했다고 하는데 또 그건 또 궁금한 게 그게 합법적인 절차로서 그렇게 인정이 되는 조직적으로 건지. 증거인멸을 좀 시도를 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혐의가 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박병대 고용한 전 대법관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이들이 또 왜 공범이 됐는지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간단히 좀 살펴볼까요? 네. 이 부분도 제가 좀 화면으로 좀 정리해가지고 또 시청자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으로 인해서 이제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이제 중대한 관문을 이제 넘어섰습니다. 이제 관심이 검찰이 그동안 조사한 수많은 판사와 국회의원들 가운데 이제 누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지로 쏠리게 되는데요. 판사뿐만 아니라 이제 국회의원 그리고 공무원들까지 이렇게 크게 세 부류로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현직 의원도 이제 야당 3명, 여당 3명 또 이렇게 연루가 돼 있고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인사들이 전현직 판사들과 박근혜 정부 시절의 관계자 그리고 국회의원 이렇게 있는데 이제 판사들 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박병대, 고영환 전 대법관 이미 피의자 신분이고 검찰은 이에 대해서 부당한 지시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고위 법관 등에 대해서도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현재 이제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뭐 명단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이민걸 전 법원 행정처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대상으로 꼽히고 있고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 대해서도 검찰이 아직 기소 여부를 밝히지 않았지만은 추가적으로 계속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또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도 뭐 최근에 인터뷰를 보니까 자기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 이런 혐의에 대해서도 일단 뭐 조사가 계속 이루어질 것 같고요. 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김앤장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접촉했던 사실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모두에게 형사 책임 묻는 게 좀 적절할까 싶은 그 생각도 들고 또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 생각도 들고 또 양승태 대법원장이 워낙 제왕적 대법원장이었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또 많이 좀 고민이 되는 그 시점인데 앞서서도 양승태 대법원장은 머리라고 표현을 하셨고 아직 심장들은 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법원에서. 그렇죠. 사법 적폐가 지금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건가요? 사법 적폐라는 말은 저는 쓰지 않겠습니다. 이 사법 관료화라는 그런 법원의 아주 고질적인 나쁜 문화, 풍토 이것은 분명히 아직까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남은 과제들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박민호 기자도 이야기했지만 이 연루된 그 뭐 판사들, 법관들이 상당히 많고 지금 뭐 전 정권의 정치인들도 이제 수사를 또 받아야 될 것 같고 이제 어떤 점들을 좀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법원 내부에서 이런 그 사법 관료화 문화를 어떻게 깨버릴 것인가, 탈피할 것인가가 이제 가장 문제인데 이 역사적인 사명을 맡은 사람이 바로 김명수 현 대법원장입니다. 근데 이제 이 김 대법원장이 이걸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죠. 단적인 예로 지난해 12월에 대법원이 법원행정처의 대체기관으로 설립을 하겠다고 한 사법행정회의 이 권한을 대폭 제한한 상태에서 제출을 했거든요. 김 대법원장은 이 사법개혁을 하겠다면서 사법개혁 후속 추진단까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추진단까지 구성을 해서 결론을 냈는데 이때는 법률적으로 정한 것 외에 다른 것까지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사법행정회의에서 정해서 이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진보적으로 나갔었는데 이 그 권고를 받게 된 김 대법원장이 조금 갸웃합니다. 법원 내부에서 상당히 비판이 있었고 그래서 다시 법원에 있는 법관들과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토론회를 열고 설문조사를 거칩니다. 그래서 제출된 것이 바로
그런 사법행정회의의 권한이 확 줄어든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법원이라든지 법조계에서는 흔히 어대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 판사들이라든지 대가 대법원장을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일부 판사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법조계에서 답답한 마음을 담아서 붙인 별명인데 어쩌다 대법원장이다 이런 별명으로 해서 부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남은 과제 뭐 그 얘기를 이제 우리가 좀 하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이제 해결점을 찾아야 할지 사실 좀 뭐 감도 안 오고 좀 막막하긴 한데 또 어떤 실마리를 좀 찾기 위해서 제가 좀 훈훈한 얘기 하나 좀 해드릴게요.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됐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때 당시 초대 대법원장이 김병로라고 해서 호를 가인으로 쓰시는 분인데 이승만 전 대통령이랑 초대 대법원장이랑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친분도 있고 아는 사이예요. 그래서 처음에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이제 삼부 회의 같은 거 할 때는 이제 같이 모여서 사법부, 행정부, 뭐 입법부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도 하고 그러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두 분이 아는 사이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뭐 사석에서 좀 만나는 건 어떠냐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편하게 하는 건 어떠냐 하니까 그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이 각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개인적인 그 인연을 끊고 공은 공대로 사는 사대로 상권 분립을 정확히 지켜야 된다. 그래서 임기 끝날 때까지 이승만 대통령과의 그 개인적인 인연은 완전히 끊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지금 상권 분립 체제가 지금 현재에서 많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개혁하지 못하면 사실 사법부는 다시 부패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가 들어보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사법농단 의혹의 이제 정점이었던 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기소가 되면서 사법농단 사태의 이 마무리 국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진상규명이 좀 확실히 돼야 될 것 같고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 이 기회에 사법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뼈를 깎는 그런 고통 속에서 이 제도 개혁이 또 바르게 이루어져야지 국민들의 신뢰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좀 나오기를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를 재구성해봤습니다.